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화에 그 썸네일이 제가 여태껏 만든 썸네일 중에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알고 능욕당하고 있을까요? 예, 알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네, 쓰인다는 사실. 공부짤로 아주 능욕당하고 있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꽉꽉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 서가 클럽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오인표 관사고요. 오늘도 서가를 채워주실 세 분 함께합니다. 청아람 박현철입니다. 정원함 김유미입니다. IBP 박예찬입니다. 네, 기독서가 클럽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책을 통해 질문하고 또 함께 사유하는 팟캐스트입니다. 4명의 독서가가 서로 다른 책과 시선을 나누며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를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도대체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 신앙 안에서 공부는 무엇을 위한 일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네. 지내셨나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요? 전 수학을 못했어요. 수포자셨군요. 네, 수포자여가지고 네. 언제 수학을 포기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포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빨리 포기했죠. 어떤 네네네. 관문에서 포기하신 거죠? 아. 4학년이면? 그 분수? 분수? 아니요 그뭐 분수 억, 빨리 배우지 분수가 뭐 더. 억 이런 거 있잖아. 100만 억 이거 공 세는 거. 네. 뭐 10억을 써보세요 했을 때 1, 10, 100조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저 혼자 못해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혼자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선생님 되게 약간 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못하면 도와준다든지 뭐 보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절대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너무 그게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구나를 깨닫고 네, 난 수학이랑 안 맞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고 고등학교 때까지 놓고 있다가 네. 이제 수능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 앞에서 1년 내내 수학만 했었죠. 그때 고3 때. 그랬던. 다른 과목에는 자신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그 수학보다는 괜찮았기 때문에 네. 네, 그냥 그 집중 투자를 했었죠. 수학에. 그렇군요. 네. 유미 간사님 어떻습니까? 공부? 네. 공부 잘했죠. 재수없다. 공부를 잘 생각해보니까 잘했다기보다는 약간 수업을 좀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교에서 막 상위권이었어요? 그렇죠. 어머.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진짜 뭐 중위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한 학년을 올라가서 새로운 반에 가면 친구들이 좀 서먹하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가는 반은 전교 1등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교 1등이 있다는 소문이 이제 돌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저한테 수학을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나 이거 모르는데 그랬더니 야 너가 전교 1등 아니야? 또 아닌데? 그러니까 전교 1등일 거라는 오해를 진짜 매 학년 받았어요. 전교 1등처럼 생겼나 봐요 제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댓글에 달아주세요. 오 좋아요. 댓글? 저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저 아무도 나를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을 안 근데- 하셨어요. 근데 잘했구나.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엄청 잘하진 않았지. 제일 잘하는 학생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뭐 나쁘지 않게. 근데 수업을 좀 재밌어 했고 선생님들 성대모사 하는 거 좋아했고 자 우리 잘 따라하고. 학력고사 세대 가장 오래되신 학력고사 아니에요. 무슨 학력고사야. 오래산. 저도 수능인데요. 네, 수능. 저도 공부 잘했죠. 네, 좀 뭐 못했다고 하기 어렵고. 근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근데 저는 공부 요즘 많이 하는 얘기인데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시험을 잘 봤죠. 네, 답 찾기, 시험 잘 맞추기 이런 거는 정말 지금도 잘해요. 그러면 점집을 차리면 참 잘 됐을 텐데. 점집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어떤 기술이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 그다음에 문제 유형은 어떤 걸 요구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본능적으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잘 답을 찾을 수 모르죠. 없다. 그거는 시험이 아니니까. 시험은 다 잘 보는데 답을 네. 찾을 수 없다. 네. 네, 시험은 잘 보는데 시험은 잘 당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란 무엇인가 어떤 주제
도대체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작가 세뮤얼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직접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왜 공부할까요? 시험을 위해서일까요?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공부는 늘 어딘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노는 느낌? 열심히 배울수록 신앙이 단순해지기보다 복잡해지는 경험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 신앙인은 무엇을 어떻게 왜 배워야 하는가?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살기 위해 또 더 잘 믿기 위해 하는 공부에 대해 기독서가 클럽 밖의 책과 경험을 따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한다는 말 어디까지를 공부라고 좀 생각하세요? 인생이 공부죠. 네, 가장 오래된 사람답다운 어떤 답이었고요. 네, 파릇파릇한 우리 예장 간사님. 글쎄요, 어쨌든 뭐 너무나 많은 그 입장과 개념과 경험이 쌓인 단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기본적으로 또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학업에 대한 게 너무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회차에서도 얘기했던 그 공부 중독이라는 것도 이 공부라는 단어가 이 사회 모든 걸 막 빨아들이고 있다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한다 했을 때에는 보통 뭐 시험을 위해서 또는 성적을 위해서 어떤 등용을 위해서 하는 그것으로 너무 이렇게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공부한다라고 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같은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직접 아는 것, 또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것, 이런 관점에서 공부,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책상 앞에서 한 공부보다 바깥에서 발로 손으로 뭐 했던 공부들이 더 공부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공부라고 하는 건 뭐 되게 뭐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내가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면 다 공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나를 소진하는 어떤 방식일 거다라고 하면 또 그냥 소진해 버리는 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저자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앙토냉. 이름 갖고 놀리기 있어? 아니요. 저 굉장히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앙주의 공부한 삶입니다. 이분은 프랑스 도미니코의 신부이자 철학자이시고요. 이 책은 우리에게 흔히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 효율적인 독서법이나 글쓰기 요령을 다룬 책으로 생각되기 쉬운 책인데요. 하지만 이 책을 막상 좀 열어보면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고 세르티앙주는 이 책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보다 왜,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공부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에게 지적 삶이란 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며 사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가르치는데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거예요. 지적인 삶은 하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취미가 아니라 지적 삶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삶 전체를 조직하게 만드는 부르심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이야기하면서 시간 관리, 고독, 침묵, 생활 리듬, 절제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룹니다. 독서에 대한 그의 태도가 되게 분명해서 또 어떤 책을 읽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좀 잘 가르쳐 주는데요. 많이 읽는 독서를 이 마르티앙주는 경계합니다. 그 대신 위대한 책을 깊이 읽고 반복해서 읽으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책을 소비하지 말고 저자와 대화하듯 읽으라고 우리에게 좀 권하고 있죠.
또 하나의 중요점은 세르티 양주는 지적 삶과 영적 삶을 좀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에게 공부는 기도와 단절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침묵 위에서 자라나게 하는 일. 교만한 지성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지능보다 인격, 기술보다 태도를 먼저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공부하는 삶,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지적 활동은 과연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게 확실히 수도사의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해안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보다 진득히 정말 수도사들이 옛날에 그 성경을 이제 필사하면서 그 앉은 자리의 의자에 돌이 이렇게 엉덩이 모양으로 파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듣는 것처럼 진득히 오래 좀 뭔가 진실에 가닿기 위한 어떤 훈련으로서의 어떤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이 책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 책을 제가 읽었을 때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던 건 절제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야한 생각하지 마라. 야한 어떤 생각에 대한 절제가 되게 중요하다. 이 공부에서. 이거 봤을 때 되게 공감이 되셨어요? 이거 천국에 대한 견해보다 더 어려운. 네? 이거 그래 내 머릿속에 있는 이게 잡생각이 막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19금이든 뭐 15세든 전체 관람가든 어떤 그런 어떤 잡생각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공부를 좀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좋겠다. 저도 이 책을 처음 나왔을 때 이 책도 뭐 10년 넘은 것 같은데 책 처음 나왔을 때 읽었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멋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공부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약간 그런 좀 자극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전에 다시 좀 읽었는데 좀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엄격하고 너무 금욕적이고 고행에 가까운 그런 공부를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호불호가 있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 좋게 들렸던 그 당시 내 삶의 어떤 맥락, 어떤 수도와 그런 수행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을 갖고 있었던 그 환상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맥락이 되게 이 책을 좋게 읽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근데 이제 공부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 공부를 방해하는 거는 또 약간 수도자적 대답인데 써먹고 싶은 욕망.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이걸 당장 자랑하고 당장 이걸로 무슨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실용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욕망이 제가 진득하게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를 가로막고 있다. 방해한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버리신 건가요? 갑자기? 네. 죽이기 방송이죠.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실용적인 어떤 욕망이 진짜 공부를 오히려 방해한다. 저는 약간 반대일까?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기 제일 어려웠던 건 이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미적분을 배워요.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 공식을 외우게 할 때 저는 외워지지도 않고 이걸 왜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미분을 할 줄 알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냐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지. 대학 갈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선생님이 내가 근데 미분이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과였는데 내가 미분을 했을까?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별을 관측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미분이 맞을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뭔가 항해의 역사를 수학 선생님이 쉬는 시간 알려주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미분을 할 줄 알면 항해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여튼 그런 뭔가 잡담들이 오히려 저한테 공부를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쓸모를 알려줬을 때 그렇군. 나는 별을 볼 수 있군. 별로 내 위치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군. 그러면 이 기술은 유용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거 없이 이제 이 공식을 외워서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뭐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 공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부가 공부를 방해하는 어떤 결과를 낳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부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책을 통해서 또는 무슨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말을 들으면서 하는 공부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체득하고 내 것이 되고 내가 삶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지혜로서 녹여낼 수 있는 그 공부를 가로막는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질문 들으면서 좀 생각났던 일화가 아마 그 한비자인가 어쨌든 중국의 유명한 어떤 그 지혜 사상가가. 이야기 네,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신발을 사러 가는 양반인가 이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장이 열리니까 그때 장이 열릴 때 내가 신발을 맞추러 가야겠다 해서 그 전날에 이렇게 자기 발 모양을 이렇게 떠놓거든요. 여기 발 모양이 있으면 이제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이 여기 발 모양에 맞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근데 그 장날에 가면서 이 발 모양을 뜬 거를 깜빡하고 놔두고 가요. 이 집에. 그래서 이제 그 장에 가서 깨달아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걸 가지로 그린 거를. 그래서 그 가지로 갔다 오니까 이미 장이 다 파하고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옆 사람한테 들려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네 발이 있는데 왜 그걸 들고 가지로 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라는 것이 소위 아니면 어떤 책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거 발 모양 들고 이거 들고 다니는 걸 수 있다. 이거 꺼내는 모양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 발이 있고 현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하등시 된다든지 내가 여기 너무 금과 옥조처럼 받들게 됐을 때에 뭐 그런 생각들을 늘 염두에 둬야겠다는 어떤 다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의 대답 같은데. 자, 어쨌든 제가 한마디 보태지 않으면 저는 공부를 방해하는 게 야한 생각이라는 것을 기회될 수도 그렇게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공부가 방해되는 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공부에 대한 고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진득히 또 그 진실에 가닿기 위해 상당히 분투하고 노력하고 또 훈련하는 방식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 추천합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은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는 최근에 지난 1월에 나온 책인데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온 강영안에 공부한다는 것. 이 제목이 강영안에 공부한다는 것이 풀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늘 좀 헷갈리는데 공부한다는 것만 했어도 괜찮지 않나? 뭐 저는 네 어쨌든 그런데 풀 제목은 강영안에 공부한다는 것. 이제 서강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뭐 미국의 칼빈 신학교나 한국 한동대에서 계속 또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한국의 어떤 기독교적 지성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그 위치와 역할을 인정받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를 전공하시고 철학을 전공하셨지만
아주 폭넓은 독서와 그런 지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적인 철학 또 어떤 신학의 태도,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왕성하게 저술 활동을 해오신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독으로 저서를 많이 내셨는데 이 책은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최종원 교수님, 역사학자이시자 기독교 인문주의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최종원 교수님이 강영환 교수님께 질문하고 또 강영환 교수님이 대답하는 형태로 구성된 대담집입니다. 책 앞머리에 보면 이제 최종원 교수님이 그 대담집을 하게 된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데 강영환 교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 대화를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교수님한테 드렸다는 거죠. 강 교수님한테. 그리고 나도 모른 듯 녹음하고 그 대화를 계속 곱씹어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대화를 좀 곱씹고 잘 기록해서 강영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강영환의 공부에 대해서 좀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마침 출판사의 제안과 맞닿아서 이렇게 대담 작업을 했는데 7년 정도를 진행하셨다고. 네, 처음 기획부터 실제 책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냥 한 자리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걸 그냥 녹취한 게 아니고 이제 저도 그 과정을 조금 들었는데 네, 그런 대담을 하고도 계속 그 내용을 주고받고 녹취를 풀고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서 아주 오랜 시간 노력 끝에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원 교수님이 계속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지성의 어른으로서 강영환 교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질문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강 교수님도 대답하실 때 그동안에 40년 넘는 그런 연구와 가르침의 그 시간을 좀 집대성한다 그럴까요? 잘 정리하는 그런 태도, 그런 대답들이 책에 잘 배어 있어서 뭐랄까요, 좀 숙연한 마음으로 읽는다 그럴까요? 네, 그런 책이었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 뭐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철학적이고 지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교육 현황,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상태, 그리고 강영환 교수님이 아주 개인적인 그 공부 여정까지 폭넓게 닿아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읽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가볍지는 않지만 굉장히 또 흥미롭고 좀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부에 대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가는 책인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책이 공부를 강영환 교수님께서 몸으로 하는 농사로 규정하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남이 지은 농작물을 파는 장사꾼 학자가 되지 말고 직접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는 농부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한자어로 그걸 그대로 읽으면 쿵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술하는 쿵후를 많이 생각하는데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이고 그리고 그걸로 농작물을 거두어내는 그런 농사라고 규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게 수행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또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린다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손학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거든요. 더하는 공부를 익학이라고 하시고 그걸 덜어내는 공부를 손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과정, 그것이 손학의 공부인데 익학보다 손학이 중요하다 하시는 부분이 또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워내야 새 진리가 들어오고 해체해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손학의 개념은 공부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의 태도에 적용해도 큰 교훈이 된다고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공부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태도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시고 읽어가시고 고민하시는 그 태도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이 최종원 교수님의 또 그 질문도 이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공부 여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학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물음으로, 탐구로, 그리고 알에 대한 사랑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이 책의 어떤 대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에 대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삶에 대한 사랑이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뭐 저도 얘기했지만 실용적인 공부가 좀 대세가 돼가는 목적이 있는 공부가 대세가 돼가는 요즘 세상에서 순수하게 알에 대한 사랑으로 물음과 탐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강령안에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좀 같이 얘기해 봤으면 하는 질문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농사라고 공부를 비유하셨는데 교수님께서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사냥하듯 목표물을 획득하는 그런 공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하는 공부와 농사짓는 공부 그 사이에서 우리의 공부 스타일은 어디에 가까운가? 우리 임표 간사님의 공부 스타일은 어디에 가까운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 사냥꾼이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강경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했던 그 공부하는 삶과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책 모임 할 때 되게 어떤 분이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것을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받으셔서 어떤 책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이 철학적인 사상에 비춰봤을 때 이 책은 아니다. 막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와 되게 뭔가 하나에 되게 집중해서 많이 공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책을 보셨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유튜브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철학을. 그래서 그때 느낀 그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딱 그 어떤 인사이트가 될 만한 걸 표적해서 그것을 그냥 취한 것 외에 이 사람에게 공부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아는 지식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끌어다가 내가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남의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내가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 굉장히 골똘히 그것을 탐구하고 진짜로 공부라고 하는 것을 내 몸으로 이제 해가는 훈련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사냥에 가깝고 사냥에 가까운 게 아니라 거의 저도 사냥이고 한편으로는 저번에 뭐 저희가 왜 읽는가 뭐 이런 얘기했을 때도 진정한 읽기란 무엇인가랑도 되게 연결될 수 있지만 이 사냥도 만만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요. 네, 치열하죠. 네. 그렇죠, 치열한 그렇죠. 과정이죠. 되게 뜀박질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긴장과 또 내가 이게 어쨌든 뭐 그 비유로서 하자면 이 어떤 상대를 내가 잡을지 선택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순발력들과 여러 가지 어떤 긴박함과 자기의 생각들이 또 노하우가 이런 것들이 담기는 행위이죠. 물론 이제 감히 강경 교수님의 공부에 대해서 뭐 이견을 뭐 설파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냥도 만만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확 나눠가지고 이쪽 거는 다 뭐랄까 틀렸어. 그래서 진정한 농사의 공부로 다 전환해야 돼 라기보다 이 맥락을 좀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사냥도 물론 단점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냥도 공부다. 강경한의 공부 방법 잘못됐다? 이 이분법은 저희 이분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강경한 교수님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튼 이제 뭐 강경 교수님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소위 이분화하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잡식성 공부를 조금 폄하하는 척으로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저는 아직도 약간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꿈을 꿔요. 시험 보는 꿈을.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이것은 약간 사냥꾼의 꿈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습성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그래서 계속 꿈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냥이 그러면 뭐 나쁘냐? 다 우리 농사 짓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냐?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제 동생은 지금 학령기 청소년인데 농사 짓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나대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정신을 차려라 지금. 전략적으로 너가 사냥물을 포획해도 모자랄 때 농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냐. 그거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농사 짓는 마음 사치다라고 이야기하겠고 근데 지금의 저로 이야기하면 막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긴장을 좀 내려놓고 좀 진득한 마음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만 몸에 남겨진 흔적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관되게 공부에 대한 어떤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갖고 평생을 살아오신 한 선생님의 그 회고를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 선생님이 일관되게 공부해 오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본인도 사냥의 과정이 있었을 거고 또 농사의 과정이 있었을 거고 또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농사도 아닌 과정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실패의 과정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과정 전체를 관통해서 삶에 대한 사랑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 그게 가장 이 책이 주는 큰 도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희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계속해서 이런 원칙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겠다 이런 것을 하나 얻어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데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자극을 노리는 어떤 사냥으로서도 이 책을 읽을 이유는 하나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김도현 작가의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단 표지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표지에 16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케이크를 자르는 모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도형들이 그려져 있는데 작가는 책을 펴낼 때 이 책의 이름이 장애학의 도전이잖아요. 책 제목을 장애학의 시좌라는 제목으로 내고 싶었대요. 낯설죠, 시좌라는 뜻이. 시좌는 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보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보는 자리라는 건 보는 관점이랑은 또 좀 다른 거예요. 관점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고개 방향, 나의 위치에 따른 용어라면 보는 자리는 내 위치부터를 좀 옮기는 것인데요. 동그란 원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풍경, 원의 둘레 어느 지점에 있었을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풍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이들이 볼 수 있는 것과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의 차이, 이것을 시좌라는 용어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애학의 시좌라고 이름을 짓고 싶으셨대요. 아마 출판사의 거센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책은 장애학의 도전이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변방의 자리에서 경계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일정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은 버스에 탈 수 없다, 의사소통할 수 없다, 책을 읽지 못한다, 자립할 수 없다 라는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무언가 할 수 없음의 원인을 그들의 몸에 있는 손상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 특정한 관계란 다름 아닌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관계이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손상을 지닌 무능력한 사람이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글들이 저의 자리를 순식간에 옮겨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자연스럽게 휠체어 이용자는 다리 움직이기, 이동하기 쉽지 않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타니까 그 버스를 탑승하기 어렵지 라고 생각했는데 버스의 모양이 좀 다르게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 그러면 버스를 타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탔기 때문일까? 아니면 버스의 모양 때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 저의 첫 장애학의 도전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재밌었던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달라질 테고, 근데 그렇게 바뀐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바뀌면 그 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사회 아닌가?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비장애인이 바뀌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즉, 비장애인은 장애 문제와 무관한 존재일 수 없다. 따라서 장애 문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은 단지 장애인이 좋으면 비장애인도 좋고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비장애인이 장애 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장애 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양히 얽혀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가 나와 무관할 수 없다는 감각을 처음 배우게 된 책이기도 해서 공부라는 주제에 적합한 도서 아닌가 생각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장애학의 도전을 가지고 올지 아니면 유언을 만난 세계라는 책을 가지고 올지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공부라는 말에 조금 더 어울리려면 학이 좀 붙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장애학의 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저에게. 제가 모르는 어떤 세계를 보게 한 저의 자리를 좀 옮겨놓게 한 책이었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 공부는 나를 모르는 곳에 도착하게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까지 못 보았던 것들, 못 만났던 세계를 만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근래 공부를 통해 도착한 곳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이꼴 근래 공부를 좀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일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공부 좀 하고 계신가요? 근래일 수도 있죠. 네, 저는 이제 뭐 많이 떠들고 다니긴 했는데 지금 채식 지향을 하고 실천한 지가 한 4년 되는데 청어람에서 비거니즘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공부한 게 이제 횟수로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9년 그 정도 되는데 한 6년 정도 비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약간씩 실천하다가 실제로 이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라고 채식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채식 실천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공부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뭐 그렇게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했는데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는 저는 이렇게 약간 공부를 하고 채식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또 공부를 하고 동물들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멀리서 보는 것만 좋아했지 개도 고양이도 진짜 40년 넘도록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도망가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동물권 공부를 하면서 의지적으로 만져보고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세계가 저한테는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나 뭐 친구들 집이나 해서 만나는 개나 고양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접촉할 수 있게 됐고 동물 강아지를 안아본다는 것,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이렇게 접촉한다는 것에 그런 의미를 경험하게 됐고 공부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접촉이 또 다른 공부로 저를 이끌고 네, 그런 과정들을 저는 네, 최근에 동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IBP 간사들이랑 글쓰기 동아리를 하고 있거든요. 글쏘시개라고. 저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박예찬 간사님이 제가 살아가면서 본 중에 가장 글을 잘 쓰는 청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찬 간사님의 글쓰기를 따라서 글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예찬 간사님의 글쓰기 전개 방식을 가져와서 이제 내 글에도 접목시켜 본다든지 내 글을 예찬 간사한테 편집을 해달라고 해서 예찬 간사가 어떤 것을 편집하는 걸 보기도 하고 또 글쏘시개에서 서로 가져온 글들로 이제 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매번 이제 글을 서로가 나누고 제 글을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서 읽히게 할 때 되게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공부죠. 내가 글을 이렇게 쓰고 있었다는. 그래서 새로운 글쓰기 방식들을 공부하고 있는. 제가 너무 띄웠죠. 지금 예찬 간사를. 4대문에 걸었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무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AI가 이제 그 학습할 때 되게 인간들이 무서워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다 싶어서 이제 뭔가 어떻게 해야 변칙을 좀 줘야 되나 이렇게 여러 혼란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들긴 한데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네, 아무튼 간파될까봐 되게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손상과 이 장애의 차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여러 그 이후로 나오는 책들에서 그거에 대한 인용과 설명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개념의 전환을 불러일으켰고 또 한 가지 가장 처음에 어떤 이 장애인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좀 절감하게 됐던 거는 저기 김원영 변호사가 쓴 희망 대신 욕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그 1화를 들려주는데 본인이 그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데 어렸을 때에 그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에 피아노 학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내가 못 배웠다.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피아노 학원이 2층에 있어서 못 배웠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 없는 뭐 소위 뭐 돈이 없었다 아니면 뭐 학업에 바빠서 못했다 아니면 집안이 반대했다 뭐 이런 이유들이 아니라 그냥 2층에 있었고 그걸 혼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배웠다라는 게 너무 저는 놀랬었고 이게 세계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선 입장 여기서 시선이 나오지만 그거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이어서 그 책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굴러라 구루님이라는 유튜버 김지우 작가로 활동하기도 하는 그분이 제 브이로그였는지 어디 가서 그 서핑을 처음 해보게 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휠체어 이용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조심스럽게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강사한테 물었는데 그 배경은 외국이었거든요. 정확한 국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근데 그 선생님이 물을 무서워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지우 씨는 내가 휠체어 이용자인데 내가 서핑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길이 없지만 너가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분이 그 약간 튜브처럼 생긴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자도 서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와서 서핑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셨고 실제로 배웠고 서핑을 하는 장면까지가 그 영상에 담겼는데 그때 약간 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될 수많은 어린이들,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나도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서핑을 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손상과 장애, 어떻게 장애를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저한테도 다른 문제를 접할 때도 그러니까 장애뿐만 아니라 그게 뭐 생태든 동물이든 뭐 여성이든 수많은 다른 의제를 접할 때도 중요한 그 관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장애학의 도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이고요. 신영철 평론가의 책입니다. 문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 뭐 모를 수 없는 평론가라고 생각되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영화계에 이동진이 있다면 이제 문학계에 신영철이 있다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인지도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문학계 검정환경 같은 거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런 분이시고 아무튼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 곳에서 썼고 발표하고 기고했던 그 칼럼들과 글을 모은 칼럼 모음집입니다. 근데 막상 이거 출간하려고 모아 보니까 그 슬픔에 관한 내용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반대였던 거죠. 이제 슬픔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 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써왔던 글들을 모아 보니까 슬픔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거. 근데 이 뭐 시기적으로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하나는 이제 그 세월호를 지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본인의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 두 가지의 어떤 개인과 사회적인 그 슬픔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많이 묻어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모은 거다 보니까 모든 장이 슬픔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5개의 장 중에 1장이 이제 슬픔에 대한 어떤 그 주제가 몰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슬픔을 우리가 결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는 어떤 소위 과학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기정사실인 거죠. 내가 그 옆 사람이 이제 바늘을 찌르는 거 봤을 때 내 손이 사실 아프지 않는 내 손에서 피가 나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의 맥락을 100%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실패하기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다고 해서 그거를 포기해 버린다면 그 어떤 그 난관에 봉착하냐면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의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고민과 고통과 이거를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알려고 공부하는 것이 결국엔 사랑한다는 말과 연결돼 있고 그럼으로써 사랑한다는 말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슬픔을 공부한다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다.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은 제가 이 책 내용, 책에 담긴 1화를 바탕으로 질문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좀 잘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이야기 그런 셈이죠. Listen carefully.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 페르시아와 이집트 간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깁니다. 보통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면 이 패전국에 대한 모욕이나 어떤 징벌을 가하잖아요. 그 이집트 왕을 이제 길거리에 세워두고 어떤 만행을 펼치냐면 일단 그 딸을 하녀로 팔려가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여줘요.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 꿈쩍도 하지 않아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엔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이 이제 처형장으로, 그러니까 왕자를 그 사형장으로 보내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 길거리에서. 근데 그래도 이 왕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 본인의 오랜 어떤 신하가 포로를 끌려가는 장면이 눈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야 왕이 완전 오열을 하고 무너진 순간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왜 이제 딸과 아들이 끌려갈 때는 울지 않다가 왜 신하가 끌려갈 때 슬퍼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이 드는데 네, 혹시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수수께끼예요? 아니면 답은 없고 그냥 본인의 어떤 왜 이 왕이 마지막에 슬퍼했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삼국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자기 아들이 좀 어디 이제 갇히게 되는데 조자룡이 그걸 구해 오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을 받자마자 내동댕이 치고 그 구해온 병사를 그 장군을 더 이렇게 치하해줬다. 결국엔 내가 수족처럼 부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준 사람, 내가 그에게 평생 사랑을 준 것인데 부하는 내가 사랑을 줬다기보다 평생 내가 부린 사람, 내가 소모했던 사람이니까 사실 그의 고통이 나에게는 더 뭔가 형벌처럼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죠. 네. 네네네. 실제로 책에 이 얘기 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 책임이 막대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런 거.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좀 어떠세요? 뭐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딸과 아들 앞에서 왕은 왕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일 테고, 그치만 부하 신하 앞에서는 온전히 왕이니까 뭐 자신의 왕으로서의 몰락을 더 직면하게 하는 장면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그냥 요건 그냥 저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역동이고 저의 그냥 심정적으로 내가 왕이었다면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저 새끼도 나처럼 똑같이 누리다가 죽는 건데 뭐 약간 이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죠. 내가 부리던 사람은 어떤 시기를 누렸다라기보다는 계속 뭔가 쓰임만 하다가 결국 끝이 이런 쓰임으로 끝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죄책이나 연민이나 이런 것들이 뒤섞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장을 넘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그거 됐을 때는 울지 않고 내 부하가 했을 때는 우는 그 현장에서 그 등장인물을 내 부하와 아이들만으로 놓고 그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내가 다스려야 하는 백성들까지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사실 거기에서 내가 가족이 그렇게 되는 건 울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내 백성들이 나를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저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자기의 왕국, 자기의 세계는 자녀들보다는 그런 신하로 좀 더 대표되는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네, 뭐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빨리 답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뭐 이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 해석이 나와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그 발터 벤야민이라는 독일 철학자와 그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두고 왜 울었을까에 대한 어떤 되게 서로의 의견들을 막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이게 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임표 관사님이랑 비슷하게 그 이제 가족은 이제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사적인 운명 공동체고, 근데 신하는 공적 관계 속에서 책임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죄책감과 나의 잘못이 더 절감돼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유미 간사님이랑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가족들은 나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무디다. 그러니까 소위 내 옆 사람보다는 저기 아프리카에서 굶고 있는 아이를 봤을 때 더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게 선명하게 다가온 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고, 또는 이제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왕은 슬픔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신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그렇죠. 그냥 한번 그냥 툭 건드렸는데 와르르 무너진 것이다. 슬픔이 계속 차오르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작,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그 이야기 속에 실제. 담겨 있는 실제의 답인데, 이건 뭐냐면 집안의 고통은 너무나 커서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다. 그 신하의 고통은 울어줄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너무 해석이 다채로운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이 신영철 평론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걸 고민하는 게 이제 슬픔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울었는지 사람이 왜 슬퍼했는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보고 그 슬픔 그 사람의 슬픔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일화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시킨 거네요. 그렇죠. 지금 농사꾼이 되는 줄 알았어. 아, 슬픔을 심었어 지금.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면서. 네. 그 리커버 그 판에 신영철 작가가 편지를 써요. 그래서 세상엔 여전히 슬픔이 많습니다. 저의 공부도 여전합니다. 열등생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포기만은 하지 말자는 마음입니다. 이런 편지를 쓰거든요. 오늘 마무리를 하기에 좋은 멘트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마무리를 마치면 대신해 되지 준 않을까요? 거예요. 네. 네, 아니 이 예찬 간사님이 네. 소개해준 책의 마무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에 대한 책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주제를 잡았을 땐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겠다 했는데 물론 나눴기도 했고 또 장애학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끌고 가주기도 했고 또 슬픔을 공부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가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정답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대화가 더 많이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더 잘 듣고 더 오래 생각하는 그래서 더 오래 공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작은 공부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으로 신앙과 삶을 깊이 사유하는 시간 기독서각 클럽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